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병원 치료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특검법과 여야 지도부 선출 문제 등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간밤에 들어온 외신부터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방중 일정을 시작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약 2시간 전쯤인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은 오늘 저녁 때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미국과 대립각을 좀 분명히 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조치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재 속보입니다. 어제 아침에 서울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거의 만 하루 가까이 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방당국이 밤새 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좀 비가 계속 왔는데도 이 불길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에 서울 동대문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은 지하 3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이 악취를 처리하는 탈취 설비에서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화재가 이 지하에서 시작이 된 데다가 특히나 이곳에 이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이 많아가지고 불길을 잡는 데 좀 많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 이 직원들이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불로 이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은 이 화재 때문에 연기 등 배출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서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슬로바키아 총리가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위중한 상태라면서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들로바라는 지역에서 로베르트 피초 이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기에 피격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를 좀 보면 이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걸어가던 중에 한 남성이 이 품에서 총을 꺼내서 5발을 쏩니다. 바로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일단 총격법을 제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총리는 3시간이 넘는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이 좀 지금 위중한 걸로 전해집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암살 기도로 규정을 하고 정치적인 동기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격 용의자가 누군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현지 매체들은 이 체포된 총격범이 슬로바키아의 유명 시인인 유라즈 신툴라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이 피습당한 총리는 친러 성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총격과 이 관련이 있는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인접국은 일제히 이번 총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낮아진 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이 드디어 좀 기준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가 이 간밤에 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이 연준이 눈여겨본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4% 오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월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결과인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만 보고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직 아니죠? 네, 이 뭐 물가가 잡히면 정말 좋겠지만 이 네네.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높다고 전해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었죠. 꾸준히 낮아지는 지표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특히나 늘 잡히지 않는다는 이 정말 높다는 그 악명 높다는 미국의 주거비에다가 뭐 여기다가 지금 기름값이 당초 예상보다 지금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초 연준이 제시했던 물가 목표치가 2%였는데 아직은 지금 3%니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하네요. 네, 좀 오늘이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또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면서 제기했던 이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론을 이르면 좀 오늘 낼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추진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집행 정지를 좀 받아들이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또 어느 쪽이든 이번 결론을 뒤집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장 다음 달까지 이 각 대학들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항고를 또 해서 서울고법의 결론을 뒤집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일단 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조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당시 화면을 좀 보니까 정치권 인사들을 좀 잇따라 악수하면서 짧게 좀 빠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화면상 조국 대표는 뭐 별다른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가 날이 날이고 또 행사가 행사인 만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제했다. 이런 취지로 전했다고 조국 혁신당 측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러 사건을 겪은 후에 5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대화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조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도 선을 긋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바가 있어서 만남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추미애, 우원식 2파전인데 이른바 명심이라고 강조한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이죠. 네, 이 추미애 당선인이 요 며칠 새 계속 특히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 좀 말을 해왔는데요. 오늘 추미애 당선인 주장대로 이른바 명심대로 선출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10시에 이 당선자 총회 자리에서 뽑게 되는데요. 국회의장 후보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또 부의장 경선에는 사선의 남인순, 민홍철, 이하경 의원이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료 목적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당무에 복귀하죠? 네, 오늘 오전에 복귀를 합니다. 오전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의장 선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또 내일은 위중교사 혐의 재판 등의 일정들이 좀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당대회 등판설이 계속 나오네요. 네, 온라인에서 목격담이 좀 계속 나오죠.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이 찍혔고 동네 산책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본격 등판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슬슬 좀 견제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희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목격담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보기가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민주당과 2년간 좀 혼자 싸워왔는데 안 싸우던 분들이 지금 좀 나와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이 김호중 씨가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내고도 이 별다른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낸 데다가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도 처음에 이 경찰 조사를 매니저가 대신 받아서 지금 좀 비난이 일고 있죠. 저희 KBS 취재 결과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경찰에 대신 좀 출석해달라고 이야기한 녹취 파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역시 이 파일을 좀 확보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이 파일 내용이 사실이면 이른바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김호중 씨가 직접 좀 요구를 했고 뭐 이것도 모자라서 음주 운전까지 시인을 한 거니까 경찰이 좀 이 문제를 이 파일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고 또 이렇게 소속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이 은폐하려는 정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뒤에 김 씨가 이 골목에 정차를 했는데 매니저 외에도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와서 이 도착을 한 사실이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직원들의 범인 도피, 이 공범 혐의도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는 지금 또 예정된 공연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건이 뺑소니에다가 뭐 운전자 바꿔치기 또 음주운전 여기다가 뭐 소속사 개입 의혹까지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호중 씨의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상도는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아침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 전남,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날이 무척 쌀쌀합니다. 어제 아침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8도 선으로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에 머물러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공기가 더 차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짧은 연휴가 지나고 출근길입니다. 주요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오산 부근에서 남사 부근은 6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부천에서 신월 역시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 차량들 많은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가 가장 혼잡합니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는 영덕 방향으로, 남상주에서는 대형 화물차 단독 사고로 전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소통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그 첫 자리에서 다룬 게 바로 노동 이슈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도 시작됐습니다. 주요 노동 현안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국민들께서 성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분야를 보면 이제 안전한 일터, 네.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이중 구조나 격차 완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의 법이 지켜지게 하는 관행 의식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그 총수들이 임금 체불이라든가 중대재해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했다든가 이런 걸로다가 지금 구속되고 지금 사법 처리 중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임금 체불, 괴롭힘, 차별, 그다음에 포괄임금 오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 이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걸 엄정하게 저희들이 이제 사법 처리했고요. 노동조합도 이제 예외는 아니어서 건설 현장에서 뭐 채용을 강요한다든가 그다음에 고용을 세습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았고 아울러서 제도적으로도 보면 이제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계 공시 제도를 이제 도입했고 네. 다수의 노동조합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이제 산업 현장이 이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서 그 고용률은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최저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다행인 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비율도 7년 만에 한 30%대로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다 안 다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이 0.4에서 0.5대 그러니까 만 명당 네. 근데 지난해 처음으로 0.3대로다가 이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중구조나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있어서 그 분야에서 격차도 줄어들었고 처우도 대폭 개선됐고 고용도 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돼서 조만간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가 노사협력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데 노사분규 발생 빈도라든가 발생했을 때 지속 기간도 역대 정부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노사관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진행 중이라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B+ 줬더라고요. B+요? 네. 자, 노동계에서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 네. 최근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사회정책이요. 노동계는 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강조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절대로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좀 전에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고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중대재해 이런 것들 다 위법한 건데 사용자들 처벌하는 건데 법치를 구현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다? 탄압이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법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기업들 보고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들도 우리도 법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노동 기본권은 그 ILO 기본 협약 비준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미국이 2개를 비준했는데 기본 협약이라고도 하고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사의 단결권 이런 거요. 차별금지 강제노동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비준을 했고 그 비준한 협약에 맞게 국내 노동법제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가 이제 협력적으로 가고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들 같다가 노사관계가 그 위축됐거나 악화됐다,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네. 자,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라고 보고요. 지난 14일에 총선 이후 처음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는 이제 노동 개혁이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모든 정책은 결국은 민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생을 위한 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경청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쭉 왔었는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더 소통하고 현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분들을 모실 건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컨셉에 맞는 분들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별로 의식은 안 할 수 있지만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제대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법이나 조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요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 사람들 안 가는데 건설 현장에 비계공이라든가 마루 시공하는 분들 그다음에 페인트공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사람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이런 정말로 노동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니 구구절절히 하시는 말씀이 뭐 임금 체불하는데 좀 제대로 받아달라고 해주라. 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해라.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라. 그다음에 보호에 조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보호해달라. 특히 이제 옛날에 전태일 여사가 이제 1970년에 분신을 했는데 재단사였잖아요. 네네. 재단을 해서 이제 미싱 이제 봉지를 하는데 30년 동안의 그 임가공료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뭐 부부가 같이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락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도 좀 보호해달라. 이런 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인들 중에 이제 장관님이 들으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감되는 발언 사례 한 가지 정도 그다음에 이건 좀 우리 정부가 뼈아픈 지적이다 이런 거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근데 이제 체불 그다음에 쪼개기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차별 비정규직 차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령 노동 이렇게 있었어요. 유령 노동이 뭐냐면 네. 마루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마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건설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노임 단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표본조사에서 노임의 평균치를 발표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임금을 책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일감 주는 사람 뭐 오야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시중 노인 단가에 적용을 받아서 유령 노동자가 아니라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인데 막 쪼개기로 하면서 법망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인데 임금 뭐 소액이라도 그것을 좀 체불됐는데 받기 위해서 그 사장님들은 보면 뭐 호화 생활을 하면서 도피하고 이러면서 그 임금을 안 주는데 오히려 이걸 법적으로 그 구제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서 좀 간편하게 저렴하게 임금 체불을 그 예방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러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해 있거든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중구조 개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이라든가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하게 처우해달라는 분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서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건 참기 어렵다. 네. 자, 이번 민생 토론에서 장관님은 미조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제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뭐 10% 남짓하고 나머지는 법 제도나 노동조합 같은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고용 형태나 종사별로 보면 특수 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5인 미만의 종사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노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호 대책이 나오는데 지난 4월 달에 대통령께서 노동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이긴 하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서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 이제 출범할 텐데 현재는 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저희가 광역 대도시에 6군데다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음센터라는 게 근로자들을 이어주고 근로자와 정부 정책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소통하고 참여해서 정부 정책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뭐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노동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수 있는 이음센터를 그 5월 초까지 저희가 6군데를 해서 지금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제 나온 말씀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칭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을 그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노동계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서 환영 성명도 저희들이 봤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는 어렵다. 현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누구든지 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10% 남짓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뭐냐. 이게 공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병, 실업, 상해를 입었을 때 뭐 노동조합의 원래 초기 형태도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모여서 그 자조적인 조직을 만드는 이런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공조의 설립과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표준 계약서도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뭐 수수를 하든가 단가 이런 것들 막 후려치기라든가 이제 강자의 갑질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하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든다 할지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법과 조직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이제 이음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 내에는 이제 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이제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이고. 근데 그때까지 그럼 기다리냐? 그게 아니고 이번 민생 토론에서 나왔던 뭐 마루 시공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직 노인 단가에서 누락돼 있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뭐 국토부랑 협의해서 그 개선책을 제시할 거고요. 특히 배달라이더, 그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게 중대재해가 요새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전한 그 배달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앱도 보급하고 쉼터 그다음에 휴게소, 안전장구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그 마련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그 AI가 이제 노동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알아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법 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5인 미만의 이제 정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점진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적용이 안 됐을 텐데 이분들도 적용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아주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현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표만 보면 그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이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고용 동향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취업자가 24만 4천 명이 늘었어요. 이게 좋은 건데 이걸 연령별로 보니까 20, 40대가 이제 중추인데 거기는 뭐 줄어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뭐 분야별로도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는데 뭐 줄거나 근데 이제 사회 서비스업, 보건복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령자 고용이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명이 늘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당연한 추세다. 아까 이제 20대 40대가 고용률이 줄어드는 부분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구 감소 효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50대 60대 네. 55세부터 65세까지 이 고령자들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연령이 그 수명이 늘어나는 그리고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제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분들의 고용의 질을 그 높이는 것. 양이 늘어난 것만큼 질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또는 기대와 달리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실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좋은 일자리를 못 찾아가는 재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고령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 첫째는 지금 일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뭐 정년을 없앤다든지 늘린다든지 재고용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경사노예에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그 오픈이 됐고 이제 곧 활성화될 거니까 거기서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 없이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뭐 그 기대와 달리 빨리 이직하는 분들 네네. 해고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이직이나 전직을 지원하고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에 걸린 이제 생애에 걸쳐서 경력 설계를 네. 저희들이 이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런 걸 총괄해서 그 우리가 계속 고용을 위한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네. 예. 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동계는 일부 정부 편향 인사 대다수다 이렇게 뭐 반발도 하고 있는데 21일 첫 전원회의 한다고 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최저임금 10,000원 넘어설지 여부입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뭐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 하도 오랫동안 10,000원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최저임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위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노사의 입장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에서 공감대가 있고 네. 수용 가능한 그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거로 봐지고요. 그리고 공익위원 그 위촉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 법령에 따라서 노동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노동시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이해가 높은 분들,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은 뭐 그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21대 국회 때 국회에서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계속 논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네.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계속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도 이 법이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인데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과연 시행을 해봤는데 실효성이 있는 거냐 네네.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주무부처로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그 안전 역량을 높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어서 2022년 1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만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5에 머물던 그 사고 사망자 만인율이 그 0.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그 4월 말까지 그 2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그
그 대진단을 해왔어요. 네. 역량을 키워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거죠. 40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가 진단하고 20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이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해 예방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2대 국회 상황 정부와 여당이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게 필요하다.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뭘까요? 노동개혁, 약자보호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저는 협력해서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 울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해양으로 떠돌아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 사슬을 거쳐서 우리 식탁으로 오거나 공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1인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 그러니까 5g 정도. 의생활 중에서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이제 슬로우 패션으로 조금 전환하는 거, 그리고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옷을 구입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가 장착된 세탁기가 이제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은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연구 장착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상용화 하는 것들이 이제 노력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관리들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미세하지만 그 위협은 절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봄 햇살과 함께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서쪽 지역부터 날이 맑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 내륙과 남부 동해안에 10에서 40, 강원 내륙과 경북 남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날이 무척 쌀쌀합니다. 어제 아침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9도 선으로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에 머물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공기가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20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후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더 적극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랜만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책도 많이 보고 특히 저는 그 사회적 분쟁 갈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중재 조정하고 네. 이게 국민 대통합으로 대타협의 시대로 이제 좀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늘 주의 깊게 여러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 분야나 노동 분야나 이런 데서도 좀 뭐 도와주신다기보다 역할을 하셔야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대 정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좀 국민들 참여 속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우리 세상이 좀 이렇게 진영이 팬덤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너무 난해한 갈등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 모두가 좀 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중요한 타임이죠 지금. 네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영민 원내수석 부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쩍 탄핵 발언이 늘어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행식상으로는 순직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뭐 하나의 그 행위로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특검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사상 내용은 뭐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런 순직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그런 불통선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생길 것이고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딴 사람도 아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정에 본인이 민주당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지난 13일 날. 네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참 상황이 참 여러모로 심각해지고 있구나. 또 아울러서 그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인데 이걸 함부로 행사하면은 그거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규정을 지어버려요. 이 사람도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하면서 이걸 뭐 지금의 정치적 갈등 구조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뭐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뭐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모르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자체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네.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을 통제하는 유일한 이 장치고 수단이에요. 이걸 무력화시키고 제한해버리면은 상권 분립 체계가 무너져버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이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또 앞으로 또 이런 걸 제한해버린다.
그걸 입법 행위를 해서 만들겠다. 이거는 아마 지난 4월 10일 국민들이 엄중한 이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은 권력 구조 자체를 이렇게 뒤흔들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네. 자, 김성태 대표님은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고 과정 그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하시다가 야당 원내대표가 됐나요? 여하튼 원내대표 지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시기에. 탄핵 당시는 이제 정진석 이제 그랬었나요? 원내대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죠. 그 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 자. 예. 그때 이제 경험이 되게 이제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 실제로 야권에서 탄핵을 막 작심하고 시도할 걸로 보세요? 그렇게 쉽게 뭐 무모한 짓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벌써부터 이제 뭐 총선 끝난 지 얼마라고 말해요. 그렇게 무모한 정치적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은 결론은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국가적 불행을 맞이한다는 걸 민주당 야당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네. 지금 1년의 이 상황은 끊임없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양극화 저출생 뭐 연금 노동계획의 그런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정부의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책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상당히 저는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상황이죠 지금. 네. 자,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왜 지금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을까요? 그럼 뭐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고 수사는 검찰총장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 검찰 조직을 새롭게 뭐 추스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인사를 통해서 또 뭐 나름 또 장관으로서의 또 소신과 판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너무 이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해버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마디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인사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총장과 또 법무장관이 이제 인사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아무리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그런 인사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벌써 규정하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너무 섣부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그 질문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뭐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방해, 김 여사 방탄용이다 이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 관철할 거다 주장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고 수사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주당 이런 특검 공세가 이재명 대표 구하려고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도 이제 결론은 정치적으로 흘러버리고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은 지금 이제 여의도는 그냥 모든 게 정치가 그냥 정책이고 민생 경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 자체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도.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권을 좀 무기력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름 또 사법부의 그런 어떤 독립을 상당히 위해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또 언론 여론도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데 뭐 김성태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김성태 선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문제도 네. 이제 뭐 판사의 판단만 자꾸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서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정치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법 권력의 그런 지금 이제 위험성은 발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자, 김성태 대 김성태 만난 적 있습니까 혹시? 그냥 전혀 만난 적. 전혀 만난 적 없으세요. 네. 그냥 당장 살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방탄용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범법 여부도 불분명한데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이렇게 위험 속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 시장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관광 그리고 장인의 자익 경력 제기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 시장으로서는 또 대구시장이면서도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인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아마 홍 시장이 이렇게 피력을 한 것이고요. 상남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시장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걸 뭐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또 시비거리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으로서 또 나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구나. 저런 입장도 분명히 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대변인 성명까지 내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좀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총선 참패를 두고 입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총선 참패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이 다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총선 참패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권당은 국정 운영 2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 2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총선에서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네. 지난 4월 10일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죠. 이 심판 자체에 이제 책임을 가지고 그럼 우리 진영 내에서 대통령의 책임이냐 우리 당의 책임이냐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 대통령 모두 뭐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어느 개인 특정 개인에게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타당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뭐 우리 당에서 벽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짚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위회에서 황의여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면에 조정훈 그 특위위원장은 궁금증은 풀어야 한다 반박하면서 이게 한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제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총선의 백서를 총선 결과를 백서로 만들면서 이게 냉엄하게 그러니까 뭐 냉엄하게 짚어서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가 잘못됐다. 네. 뭐 이렇게 할 내용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두리뭉실하게 백서라는 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이면은 백서를 굳이 발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고 네. 또 본인의 의지는 곧 여론의 추이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미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됐어요. 이 국민 여론이 언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대목을 상당히 많은 정치인보다 빠르게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뭐 여러 사람과 만남도 하고 도서관에서 목격되고 출마 가능성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아까 그런 행위들이 다 정치적 행위죠. 그렇다고 보세요. 정치인들은 예. 보여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상시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마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출마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뭐 굳이 언론 여론 의식하고 또 국민들 뭐 이렇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 이런 중진 의원들 저기 거론되고 있고요. 유승민도 있죠. 예.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 룰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민심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정 부분 뭐 이게 이제 지금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황우여 비대위 위원장님은 참 훌륭한 인격이고 참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위원장 뭐 성격으로 봐서는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해줄 그런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비대위 지금 현재 또 당 체제에서 뭐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나 이런 비대위원 구성 면면을 보면은 일정 부분 이 전당대회 룰 세팅을 하는 이 자체도 총선 참패에 따른 우리 자신들의 몸부림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진 룰 세팅으로 앞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모습을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룰 세팅 이 자체가 결론은 민의를 뭐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룰 세팅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논의, 다양한 논쟁, 논란 이 자체도 국민들이 지켜보게 일단은 관심을 끌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야 그런 룰 세팅에 의해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정당대회면은 뭐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 후보 선출합니다. 조금 뒤 뭐 10시인가 그때 하는데요. 추미애 우원식 2파전입니다. 누가 될 걸로 보세요? 이건 뭐 너무나 뭐 짜여진 뭐 각본에 의해서 제가 우원식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원내대표를 같이 해서 네네. 성품을 잘 압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늘 민주당 내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비주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친명의 가장 뭐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 그러고 나보고 의장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이미 흔히 말하는 명심은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도 추미애 대표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그 결과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이제 궁금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남여당 이제 국회의장 후보 지금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뭐 특정인을 미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언론 여론이나 또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이미 결정됐다.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네. 또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국회 의전 국가서열 뭐 넘버 2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행정부 견제의 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본인 손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 악역을 감당할 일도 이제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대선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이번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면 76년 헌정사의 첫 여성 입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의미 되새기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일방적 독주, 극한 대결 이런 점을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2대 국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여성 국회의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여성의 섬세하고 때로는
온화하면서도 또 뭐 이런 여야간에 첨예한 그런 입법 갈등이라든지 또 의사 일정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간에 참 첨예한 대립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국회의장은 왜 정치적 중립을 가지라고 이렇게 특정 정당의 당적을 이렇게 정리하게끔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비록 민당 내에서 이제 뭐 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자기 정당에 대한 뭐 그런 입장을 더 명확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뭐 표명으로 이렇게 의장은 되지만은 되고 나면은 달라져야 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자당으로부터는 요구도 묻고 또 다른 당으로부터는 인정받을 때 그때 국회가 가장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국민들도 가장 국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이 오늘 원총을 통해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후보를 만들어낸다면은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국민적 인식이나 또 보수 진영의 또 정치에서 또 내다보는 그런 추미애 의원의 정치상을 이제 새로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또 기대하는 것이죠.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니까 이건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22대 예. 국회에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부 여당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칠 위한 뭐 그런 뭐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서 여야 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좀 역량을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네.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타협입니다. 모든 걸 정치로 이제 국회 내에서 다 풀지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 또 뭐 사법부의 판단으로 끝나버리는 이 현상들을 이제는 사회적 타협으로 이런 문제를 좀 좁혀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네.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논의 기구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소식부터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했나요? 일단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높였거든요. 이제 네네. 100% 관세 부과하기로 했고요. 지금 그 외에도 뭐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태양전지, 반도체 이런 첨단 공급망 관련 품목 계속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대중 관세 압박이 정책이 이제 될 건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강제 기술 이전, 뭐 지식재산 절취 이런 불공정한 관행으로 전 세계 핵심 물품의 70에서 80% 심지어 90%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에 따라서 중국산 수입품에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린 이유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투입해서 중국산 전기차 회사들이 이래서 이제 저가로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에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온 겁니다. 네. 미국도 정부는 이 전기차의 핵심인 이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 관세도 지금 이제 현행 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 뭐 BYD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금 또 상당히 이번 그 관세 인상이 굉장히 좀 타격이 갈 것 같고요.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재료 광물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이어서 세계 무역기구죠.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미국 측 논리에 따르면은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중요한 산업 투자고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이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한 건데요. 미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자유무역이고 다른 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그럼 과잉 생산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 중국 속담이 있는데 관리는 방어할 수 있지만 백성은 등불을 켜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금 우리 완성차 기업이나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시설이 국내 기업과 중국 업체가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좀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겨냥한 규제를 쏟아낼수록 중국 정부 역시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 원료 이 소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다 보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한테 이제 원료를 또 안 주게 되는 이런 또 보복이 될까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패권 경쟁 얘기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검색 엔진, 검색 서비스의 대규모 변화를 지금 예고했는데요. 네네. 구글의 AI 모델 이름이 제미나이입니다. 이제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요. 이 미국을 시작으로 새로운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를 이제 자사 검색 서비스 전면에 내세우는 건데요. 이 AI가 글로벌 수십억 명 인구가 방대하게 쌓인 이 구글 검색 데이터에서 이제 질문자 요구에 딱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여러 번 검색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을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색 서비스에 AI가 접목되면서 그 생긴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다양한 검색 정권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 이번에 시연에서 나온 건데 검색창에 보스턴 비컨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고 이 별점은 4.1점 이상인 가장 좋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아줘 이렇게 네. 긴 검색 문구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색 결과 최상단에 뜬 이 AI 오버뷰에 이 같은 조건에 맞는 요가 스튜디오들이 딱 선별적으로만 딱 노출이 되는 맞춤형 검색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영상을 촬영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색창 옆에 카메라 모드를 실행시키고 이 고장난 턴테이블을 촬영하면서 음성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묻는 시연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구글 AI가 실시간으로 이 턴테이블의 브랜드와 제품명을 알아낸 다음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방법을 태스크로 딱 제공을 하는 겁니다. 쌓여있는 구글 메일에서 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주고요. 최근에 구매한 신발을 찍은 다음에 이거 반품하고 싶어 이렇게 불렀더니 구매 영수증을 찾아주고 반품할 수 있는 방법까지 딱 한 번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구글뿐 아니라 챗 GPT 만든 오픈 AI도 전날 음성 기능 들어간 새 버전 공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하루 전날이죠. 보고 듣고 말하는 챗 GPT, GPT-4o 이걸 공개했는데요. 네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로 텍스트로 대화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구글도 미래 AI 어시스턴트 구현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 이런 버전을 선보였는데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또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기술력으로는 뭐 조금 오픈 AI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간 지금 AI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만나는 코너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착륙 대책과 급증하는 미분양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전반적 흐름이 어떤지 좀 간략히 짚어주세요. 서울의 경우에는 매매가 강세, 전세가 강세, 그리고 월세가 강세 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올해 경우에는 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수도권 전반으로는 매매가가 강보합세, 그리고 전세는 강세, 그리고 월세는 보합세인데 지방은 매매, 전세, 월세 사실 모두 약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별화된 시장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둘러싼 여러 변수들 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뭔지 그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PF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토대로 사업주가 그 현금 흐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삼기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그 신용을 담보로 이제 차입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PF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대한 그런 금융기관이나 건설사의 그 신용 리스크로 전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자, 금융당국이 지난 월요일 부동산 PF에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내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제가 요거 정리한다고 한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이 보고서만 지금 쳐다봤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전문가가 봐도 그렇게 복잡해요?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은데 그래서 설명을 매우 촘촘히 하기보다는 큰 골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방식은 네. PF 사업장, 문제 사업장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라고 하죠. 금융기관들. 그런 금융기관들끼리 좀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그중에서도 한 150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 협의체로 쭉 진행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PF 발주 이제 정책 낸 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민간 개별 금융기관들하고 건설사들 전부 다 주로 금융회사들이 되겠죠. 네. 금융기관들이 그냥 개별 단계에서 스스로 이제 150개도 아니고 총 대상을 3,000개로 늘려가지고 그냥 너네가 하고 있는 모든 PF 프로젝트 그게 230조 원 규모나 되거든요. 그거를 예전처럼 뭐 3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4단계로 나눈 다음에 4단계? 그거를 올해 안에 다 정리해라. 그래서 4단계에서 특히 3단계, 4단계나 유의나 위험 단계로 간 것 같은 경우에는 자율 정리가 아니라 감독원의 컨펌을 받고 정리를 해라. 네. 이렇게 갑자기 타임라인을 올해 말까지 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민간 금융기관 담당자면은 조금 입이 뾰족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그렇게 많은 거를 연내 다 정리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또 위험 자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좀 기록되거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정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런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뭐 위험 자산에 편입을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알아서 정리해라. 이렇게 민간에게 조금 위임하는 형태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PF 부실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그게 PF 일단 총 사이즈는 새마을금고까지 다 포함해서 230조라고 알려졌는데요. 전체 현장도 그래서 종전에 150개 레벨이 아니라 3,000개로 늘어났고요. 3,000개 중에서 90에서 95%는 정상인 것 같다. 네. 5에서 10% 정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들은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금융기관은 작년에 증권사만 하더라도 3조 원의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 중순에 있었던 그 한기평의 그 평가에서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아마도 뭐 4조 6천억에서 7조 원대로 확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도 아마도 이걸 하게 되면 충당금이 쌓일 것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는 발표 시에 얼마일 것 같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다만 그 3,000개에서 한 3% 정도 되는 90개 정도 되는 현장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태양건설 워크아웃 대응 과정에서 60개 PF 사업장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적지 않은 금융권 손실과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좀 잠잠해진 건지 뭐 건설사들 자구 노력 어떤지 최근 상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건설 이후에 그 PF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었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PF에 결국 돈을 빌려준 대주단들이 그 차주가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주단이 결정해야 되는데 대주단들이 올해 6월 말까지 그래 그런 차주에게 무리하게 요청하지 말자 하면서 다 뒤로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간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그 PF 대책을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싹 다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PF 관련한 여러 이벤트들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소는 그래서 결국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3,000개에서 3%면 90개. 그리고 대주단이 협약을 한 150개 사업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인데 뭐 60개에서 90개니까 문제 사업장은 소위 뭐 수십 개 정도의 사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규모는 뭐 적진 않아 보이지만은 정부 쪽에서는 금융기관도 별 문제 없고 건설사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면 옛날부터 왜 정리를 안 했던 거냐. 1년 동안 왜 큰 정리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좀 현장별로 본격화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기관 건설업계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남은 기간 이제 동안? 금융기관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PF들에 대해서 4단계로 같이 그 분리평가를 하고 1, 2단계는 양호사업장이니까 알아서 운영을 하되 3, 4단계는 자구 노력을 만들어낸 다음에 감독원의 컨펌을 받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 이런 PF 프로젝트들이 경공매로 많이 나오게 될 걸로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에 뭐 토지 구성 단가가 100이었다면은 극단적으로 50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으로 내려가면 누군가는 그 50에 산 다음에 다시 주택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반기에 이런 거래건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나 충당금 쌓을 것 같고요.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준고 하기로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실제 책임준고 해야 될 거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브릿지론 PF나 뭐 이런 전 단계의 리스크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자금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분양 얘기 좀 해볼게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6만 5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중 지방이 80%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그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 전체를 덮쳤지만은 주택 시장이 더 깊은 침체로 내려가는 거는 지방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지방 소멸 같은 그런 문제랑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서울로 가면 갈수록 회복세가 세지만 지방은 여전히 2년 넘게 회복세가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PF 프로젝트들은 또 지방에 많이
번져졌기 때문에 네. 지방 PF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냐 하는 의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분양이라는 거는 그래서 23년 말부터 다시 늘어나긴 했는데요. 미분양 데이터가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의 편의를 좀 봐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준공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이 되면은 결국에는 미분양인지 아닌지 완전히 알 수가 있게 네. 되는데 준공된 개별 아파트 호수의 소유주가 시행사인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정부 발표는 준공 미분양이 12,000개고 지방이 80%인데 실제로는 준공 미분양이 3만 개 넘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준공 미분양 상황이라든가 전체 미분양 상황이 한 달 전부터 이것도 언론들이 먼저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6만 5천 개 정도가 아니라 미분양 10만 개 넘어가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준공 미분양도 훨씬 많은 것 같고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방 관련 여러 부동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국토부가 연초 내놓은 대책에서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서 세제 혜택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네네. 세제 혜택이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요, 이게 취득세 감면부터 양도세 감면까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의제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라면은 이 정도의 대책을 내면은 시장이 뭐 일부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계속 침체 중이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게 22년 말부터는 이제 저출산이 완전히 우리의 그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제 관련한 대책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냥 지방의 메가시티가 됐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위 미래가 좀 더 탄탄해 보이는 형태의 정책들을 국토부랑 정부 레벨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사람들 생각은 지방에서 출산율 랑 그다음에 성인 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오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미래가 그렇게 공고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취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도권 취득을 더 가속화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 주기보다는 이제 균형 발전이 됐던 지방 거점 도시가 됐던 그런 도시 정책이랑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연관된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과 건설 원가 여전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미분양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되게 불투명한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이거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무 그 수도권 우선주의보다는 지방의 거점 도시화, 메가 도시화라는 도시 정책을 콜라보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정책과 콜라보로 나와야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네, 먼저 출근길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는 현재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역시 막히고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상황인데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문화 이슈 코너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범죄도시 4죠. 15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봉 22일째인 15일 오전 7시 30분 누적 관객 1,001만
61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3편보다 빠른 1000만 도달 속도였고요. 3편보다는 한 열흘 정도 빨랐습니다. 1000만 영화 흥행은 국내 역대 33번째, 한국 영화 중에는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트리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인 어벤져스가 1편에서 4편까지 4280만 명 이렇게 동원했는데 이제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4천만을 넘긴 두 번째 시리즈가 됐습니다. 일단 전편들이 워낙 잘 돼서 규모 있는 한국 영화들의 개봉 시기를 피해간 탓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5월 5일, 5월 6일 그래서 어린이날 대체휴일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200만 명 이상 동원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달 한국 영화 흥행은 통상 흥행 비수기로 여겨지는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월에서 5월 달에는 영화의 개봉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들이를 하시기 때문에 영화관에 상대적으로 덜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도시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659만 명으로 역대 4월 최다였고, 이 가운데 496만 명을 바로 범죄도시 네 번째 편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범죄도시 시리즈는 전편 인기가 후속작 흥행으로 이어진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의 성공 사례로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랜차이즈 영화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속편이 이제 계속 나오는 영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저 품격 있게 얘기하면 이제 브랜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브랜드 합니다. 영화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본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고괴담이나 가문의 영광이나 닮아야 놀자 이런 시리즈는 첫 편이 성공하고 나서 약간 급조 방식으로 이제 후속편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흥행 속도가 떨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앞서서 조선 명탐정이나 신과 함께 명량 등도 뒤로 갈수록 오히려 할리우드 영화들은 관객 수가 늘어나는 눈덩이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보여줬는데요. 할리우드 방식으로 일단 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맨이 처음에 선을 보게 되면 성공하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자라고 했고, 이 범죄도시 첫 번째가 성공을 하니까 이거를 몇 수십 편의 소재를 발굴한 다음에 거의 추려가지고 재미있는 것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8편까지 만들기로 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영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동석 씨 빼놓고 이 영화 흥행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컨셉은 뭐냐면 나쁜 녀석들을 이용해서 나쁜 녀석들을 잡자, 혼내주자 이런 컨셉이었고, 그래서 범죄도시 첫 번째 시리즈에서 마동석 씨가 나쁜 녀석들의 악인처럼 약간 범죄자 같은데 형사인, 선한 역할인 이런 컨셉으로 와서 특유의 쇠해주먹 액션으로 유머를 겸비한 측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마요미라고 그래가지고 마동석 귀요미 이런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공권력이 좀 옆에서 못된 놈들 혼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건드려줬고, 속편이 될수록 잔인한 장면들도 약간 줄이고요. 유머를 좀 느린 측면이 쓰는데, 다만 이제 갈수록 약간 진부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썼지만 흥행 과정에서 스크린 싹쓸이 논란 불거지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영 점유율이 한때 82%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걸 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봄이라든지 파묘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스크린을 몰아주는 것.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작 시리즈가 흥행을 연타석으로 했기 때문에 상영관들에서 좀 몰아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화를 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못 본 그런 분들이 됐고, 또 이제 5월 5일과 5월 6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극장을 찾으셨거든요. 비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화가 적었던 거죠. 근데 범죄도시가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 점유율이 10% 내지는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좀 관객이 안 든 부분을 다른 영화에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거죠.
좀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영화가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근본 원인은 어디 있으며 한국 영화가 이런 측면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극장에서 스크린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매율이에요. 근데 예매율은 전작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속편 시리즈일수록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것이죠. 이런 쏠림 현상이 이제 무엇보다 있고 또 이제 멀티플렉스가 지금 97%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대한극장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영관들이 좀 약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처럼 8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이 일일 상영 횟수를 30% 초과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일본처럼 최대 영화 횟수를 자율적으로 25%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국에서처럼 시간대별로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에는 최대 50% 그 외에는 30-40%로 묶는 그런 식으로 좀 상한제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관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영관뿐만이 아니고 요즘 복합도서관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문예회관, 뭐 도서관 이런 데서도 자유롭게 상영을 해야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슈 짚어볼게요.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의 경영권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뉴진스 부모들이 뉴진스 홀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일이 지난 4월 3일에 이렇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이브 산하의 그룹 아일렛 컨셉과 스타일 안무가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것이 유감이다. 무엇보다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 인사를 받지 않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라는 것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면 받아주는 것이 기본일 텐데 이 사내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무시당한 것이 무안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서 있거나 못 본 척하는 느낌을 감지했다거나 일부러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던 멤버 등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사례들 듣고 나니까 부모로서 믿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차마 해줄 말이 없어 난감했다. 이런 메일 내용이 발송이 된 바를 이제 이번에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동안 뉴진스가 약간 좀 홀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표절은 당연히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인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일 내용이고 이것 뒤에는 민 대표 등이 부모를 내세워가지고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는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럼 뉴진스가 소속사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이슈와는 별개로 활발한 컴백 활동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스 2대 4곡을 이제 선을 보이게 되고요. 일본 도쿄돔에서 데뷔 팬미팅을 합니다. 이거는 최단 기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뉴진스는 KBS 새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악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아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또 21일부터 열리는 KBS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멤버 다니엘이 MC로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영권에서 어떤 다툼과는 상관없이 뉴진스가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안무 표절 의혹 잠시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는 그 안무 저작권 개념이 외국엔 있습니까? 안무 저작권 개념은 굉장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호두까기 인형의 발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안무의 저작권이 어디 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안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안무가 누가 만들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앞으로 안무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음악방송에서도 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발레 안무까지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고등법원이 약간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안무의 어떤 동작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곡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독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이죠. 여기에 지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88곳인데요. 그래서 하이브를 비롯해서 6곳이 새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앨범 판매 1, 2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11개 이상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또 범인을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기업 지정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책임과 무게감이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시혁 의장이 대기업 총수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음악 쪽에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가 됐던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콘 출신의 개그맨 윤성호 씨가 최근에 뉴진 스님으로 큰 인기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불교가 MZ세대의 그 힙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참 이게 또 한편으로 인기가 있는데 한편으로 논란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불교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걸 영성적 비신자 형상이라고 하는데 종교와 상관없이 굉장히 그 핫한 트렌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스님이 디제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채식 열풍도 불고 있고 또 야간 관광도 조명이 되다 보니까 연등회 등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특정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인기를 끄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왜 불교 힙하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어떤 특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호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뭐 옛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거나 이런 트렌드하거나 트렌디하지 않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뭔가 화려하고 보여줄 만한 것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Z세대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착과 소유에서 벗어나 얽매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가치 부여하면서 자랑하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뭐 뉴진 스님뿐만 아니고 트렌드 읽을 때 한번 지켜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화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2달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북쪽에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행사, 이른바 전이거리 준공식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등장한 겁니다. 김정은은 열혈의 청년대군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면서 특히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정은은 청년층의 충성심 약화와 민심 이반을 우려해서 최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북한 미래 세대의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려는 딸 김주애를 앞세워서 이른바 북한 MZ세대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6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